신문 이야기 도이즈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망명 작전에 영국의 MI6와 미국의 CIA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한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승길 전 이집트 북한 대사의 미국 망명 때도 CIA의 이런 첩보 작전이 있었습니다. 장승길 전 대사와 태영호 전 공사 고위급 망명엔 법칙이 있다. 오늘 그 평행이론 도이즈쿠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처까지 둔 북한 최고의 돈 세탁 기술자. 그런데 평양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위부가 고문을 하고 그 가족이 결국 숨지자 돈을 갖고 튀어라. 망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 기반을 둔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자 가명 자금총재 김명철 씨의 망명과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라는 기사의 주어가 눈에 띕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우병우 의혹에 대한 논란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특정 언론이 더해져서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부패 기득권 세력과 특정 언론이 결탁해서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다. 이런 식으로 우병우 논란 사건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시각이 맞는 걸까요? 국민들의 비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다시 태영호 망명 작전.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의 MI6가 주연을 했고 미국이 주연을 했고 영국 공군이 협찬을 한 한편의 첩보 영화였다. 영국 공군의 전투기까지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동원이 됐다는데 도대체 어느 규모의 망명 작전이었는지 저희 도이즈쿠쇼에서 상세하게 새로운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다시 우병우 때문에 누군가가 쪼개졌습니다. 근데 또 쪼개졌다죠. 그렇습니다. 여당 얘기입니다. 친박과 비박으로 다시 쪼개졌다. 친박계와 범친박계는 우병우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비박계와 범친박계는 우병우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유독 친박계 몇 명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우 수석보다 이석주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이 다시 분열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북한. 김정은이 이런 지령을 내렸다죠. 북중 접경지에 테러단을 파견하라. 우리 통일부가 정식으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동남아나 이 제3 북중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 납치 위협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우병우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 이르면 오늘 이첩할 예정인데 3대 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부담. 두 번째, 수사 쟁점이 모호하다. 세 번째, 특검 도입 향방. 저는 검찰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권 눈치 안 보고 법대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일면 사진.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인비, 일각에선 갓인비다 이렇게 수식하는 분도 많던데 박인비 선수 커리어 골든 슬램 기록 세웠습니다. 116년 만에 여자 골프 대한민국 금메달에 키스하는 이 모습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오늘 신문 이야기 도이즈쿠쇼 태영호 공사의 망명 뒷이야기 그리고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서 오늘 박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도이즈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우스. 사우스 코리아 한국행 태용호 공사에게 내민 백지장. MI6는 태공사에게 어디로 향할 건지 백지 위임장을 건넸고 태공사는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를 적었다.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호 공사의 첩보 영화 같은 망명 작전,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영국과 미국의 공조하에 치밀한 첩보 작전이 있었습니다. 태용호 공사 숨막히는 한국행,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 오늘 돌직구쇼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6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 중순으로 거슬러 갑니다. 태용호 공사가 런던 북서부 왓퍼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었죠. 영국 정보기관 요원 MI6 요원을 접촉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에게 북한 복귀장이 왔는데, 소환령이 왔는데 평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다. 이런 불안감을 MI6 요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2주 후 영국 외무부, MI6를 통해서 이 소식을 한 영국 외무부가 미 정보당국, 그렇죠? CIA에게 태용호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이 태용호 공사 망명 작전을 위해 급히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MI6와 CIA가 연합하는 순간입니다. 7월 말, 그로부터 또다시 2주 후가 흘렀습니다. 태용호 공사와 태용호 공사의 부인 MI6 요원과 CIA 요원들을 만납니다. 태공사 부부와 두 아들, 미국과 영국 당국자와 정보기관 관계자 등 7명과 함께 영국 옥스포드셔 브라이즈 노턴 공군기지에서 영국 공군의 BAE-146기를 탑승합니다. 영국 공군 소속기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고, 그 영국 비행기는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영국의 공군기 2대가 태용호 공사가 탄 비행기를 호위했고요. 독일에 도착한 태공사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작성 후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태공사는 곧장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정성윤 위원님, 태공사의 망명작전 정말로 CIA의 MI6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루어졌네요. 007의 MI6 소속이자 영화의 가상인물이지만 더불어 세븐. 그렇죠. 그 MI6의 주도하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은 그 영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부터 관여하게,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언제부터 관여하게 된지는 굉장히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본인이 망명지를 아까 말한 대로 남한행을 결정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공조가 시작됐던 것 같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영국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건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본인의 분명히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오늘 보도된 내용은 영국에서 이제 선데이판 신문, 선데이, 익스프레스 선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말고,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소환장이 왔을 때 본인도 고민을 했지만 이걸 약간 부추기거나 맞장구를 친 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 아내 오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가 집안인데, 빨치산 가문인데, 본인의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골이죠. 그런데 본인의 가족들이 평양 내에서 지위가 하락하거나 계급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부인이 아마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격려나 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역시 또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공군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한 달, 2주 지난 다음에
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영국에 있는 마트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여유 있네요. 여기 잠깐 세워달라. 내가 좋아하는 마트 막스 앤 스펜서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뭘 샀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인이 좀 필요했던 그런 걸 샀던 것 같고 영국 마트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못 올지 모르는 앞으로 영국 마트에 들려서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 모든 과정에서 부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탄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태우 공사는 영국 총리한테 감사 편지를 쳤고 요 둘째 아들이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에 입학 예정이었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학교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다음에 있는 서열 3위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다. 예.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가. 그 과정이 한편에 정말 첩보 영화처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미국의 CIA에서 영국 MI6 요원의 이야기를 듣고 급거 영국으로 왔어요. 그렇죠. 태공사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부에서도 미국으로 망명시켜야겠다라는 욕심을 낼 것 같았는데 MI6와 CIA 요원이 이렇게 백지 위임장을 태공사에게 건넸다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뭐 예를 들어서 정보원 수준에서 실무 정보원 수준에서는 자기가 공을 더 강하게 세우면 그게 좋겠죠. 하지만 태공사가 정말로 민감한 상황이었고 이 사람도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뭐 당장 우리 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라고 그 앞에서 이게 뭔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사람이 마음을 또 바꿔먹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 자산들은 나중엔 이제 한미 공조, 한영 공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공유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화 같은 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MI5하고 MI6가 있는데 아까 그림이 잠깐 나오던데 템지 강변가에 이 청사가 있어요. 예. MI5는 미국 국내 정보기관이고 MI5는 예, MI6는 이제 국제 그 국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007이 MI6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CIA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인 걸 다루는 거고 미국 국내는 이제 FBI를 다루는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서유럽에서는 공조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제 국정원이라든 이런 게 표면적으로 안 드러난 경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공사 주위에서도 감시의 눈초리랑 이런 게 많았었을 거예요. 영국 그러면- 현지에서. 그렇죠. 예. 그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서양인들하고 뭔가 접촉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 보직이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북한을 홍보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기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동양 사람, 예. 한국 이제 좀 얼굴이 노출된 정보원하고 접촉한 걸 있었으면은 훨씬 더 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짜여진 것이고 영국이 이제 언론 기사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윌리엄 그린 그 유명한 이제 첩보 소설가인데 내 소설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이런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보원 요원들이 전문 용어로 3쿠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태공사를 접촉하진 않았지만 MI6 요원을 통해서 1쿠션, 2쿠션, 3쿠션 그렇게 해서 우리 정보 당국도 일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라는 그 의사가 바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이제 진행된 거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을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게 무리해가지고 전면에 안 나선 게 이런 예. 잘한 거다. 잘했다. 예. 3쿠션 전략 잘했다. 우리도 괜히 뭐 하나를 해야 된다. 우리도 직접 비행기에 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예, 태용호 공사의 망명에 대해서 주말 사이 북한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반응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태용호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맹렬히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에선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주자다. 범죄가 폭로되자 처벌이 두려워서 망명을 했다. 이렇게 태공사를 범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주자는 국가자금 횡령 및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저질렀다. 북한의 반응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성년 강간 범죄자를 공사로 지명을 했던 북한의 행태와 선택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범죄가 두려워서 도주한 자를 끌어들여서 비열한 노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망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까지 북한이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식 반응 저희가 잠시 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명민 전 의원님, 예.
이 태용호 공사의 영화 같은 망명 작전과 너무나도 유사한 사례,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는데 바로 장승길 이집트 전 북한 대사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2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의 태영호 공사의 이 망명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집트의 대사관에 있었던 이 장승길 대사 같은 경우는 출신 성분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5세의 나이에 이집트 대사로 갔으니 굉장히 승승장구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이집트는 쿠바 못지않게 굉장한 우방국이죠. 거기 또 미사일을 팔아먹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45살의 이집트의 대사로 가기 이전에는 북한 외무성의 부부장, 우리로 치면 차관급에 오른 겁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 정년이 없잖아요. 평생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차관급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굉장한 지위에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이 아내의 출신 성분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장승길 전 대사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최혜옥이라는 사람인데 꽃파는 처녀라는 가극의 여주인공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꽃파는 처녀 그 가극은 대단하죠. 굉장히 유명한 가극이고 국민 가극.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슬퍼르게 살아있을 텐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연이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처가 쪽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과 본인 그리고 자식까지 다 같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신임 말 그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보증 수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막강한 신임 받고 장승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바로 아들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끼쳤다라는 게 바로 차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아들은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아요. 장승길 전 대사의 차남. 아들은 그 당시 한 19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도 대한민국 이 대사가 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평상시 어느 정도 교류나 친분 정도는 있었다라고요. 뭐 행사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을 거니까 이 임성준 대사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장승길의 아들이 전화가 들려와서 저 누군지 아시죠? 라고 깜짝 놀란 거죠. 예. 북한 대사의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저 남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굉장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망명을 시도하게 되면은 아직 19살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북한 대사고 혹시나 예. 잘못했을 경우에 미성년자를 납치했다는 오인을 살 수도 있을 거고 또 상대방이 바로 아버지 생각이 났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괜히 패키지 찍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반려를 했다라고 해요. 타일른 거군요. 네, 한 번 타이르고 또 전화가 왔는데 두 번 타이른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집트에서요. 이집트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 캐나다로 망명을 신청해서 도망갔다라는 건데 예.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장승기 대사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너 들어와라. 소환 명령이 들어왔겠죠. 근데 북에 들어갔지만 그 대다수의 어느 정도의 출신 성분이 좋고 신임이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그 정도의 용인되는 선이 있나 봅니다. 예. 이게 다시 그 장승기 대사를 신임해서 이집트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장승길을 봐준 거군요. 한번 봐준 거죠. 아들이 그런 실수를 벌이긴 했지만 장승기 대사 부부만큼은 믿었던 거죠, 김정일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이렇게 찌깍찌깍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 마지막 순간의 선택에서 결국 장승기 대사도 이번 태영호 공사처럼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망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예. 아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죠.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 마치 고위급 탈북 인사에게는 마치 법칙이 있을까? 태용호와 평행 이론이다. 20년 전과 대자비. 장승길이 누군지 1994년 불과 45세의 나이에 이집트 북한 대사로 부임할 정도니까 당시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집트 부임 전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까지 지냈다. 초속 승진했었죠. 당시 장승길의 아내 부인 최혜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극 꽃파는 처녀인데 김정일 처가 매우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빨치산 가문이었던 태용호 부부와 장승길 부부는 매우 출신 성분이 높은 것으로 닮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7년 8월 22일 장승길 대사는 외출을 다녀오겠다라는 묘한 말만 남긴 뒤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집트 당국도 북한 당국도 장승길 대사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시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장승길 대사의 형인 주8위 북한무역 대표부 장승호 참사관이 부인, 아들, 딸과 함께 파리에서 잠적을 한 겁니다.
초유의 사태에 한국, 이집트, 북한 모두가 발칵 뒤집혔고요. 당시 잠적 이후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장남 철민군의 실종이 거론이 됩니다. 차남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장승길의 차남은 남한으로 가고 싶다. 나는 망명 의사를 밝힌 뒤 캐나다에 체류한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 8월 26일 미 국무부가 돌연 발표를 하나 하는데 장승길 대사 일행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장승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깜짝 놀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장 대사는 이번 태영호 공사처럼 CIA가 제공한 위조 여권으로 귀신같이 미국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과의 만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재나 근황은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데, 박 교수님, 장승길 전 대사의 스토리를 보면 오늘 태영호 공사의 망명 스토리와 매우 닮아 있어요. 그 장승길 대사 저런 유형의 그 탈북이라보다 망명 내지 기순인데 예.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누구라고 이제 명단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자녀가 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죠. 정말 좋은 신분에서 북한 체제에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는 차에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결심하자. 예. 그래서 망명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태영호 이 사건은요, 좀 북한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지 않느냐. 단순 탈북이었으면 뭐 남한에서 납치했을 것이다 이런 그 억지 소리도 하겠지만은 뭐 국가 뭐 자금 횡령죄라든가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아주 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태영호 같은 고위직 이상의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황장엽 씨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김영삼 정부 때 왔는데 그 경우는 김정일 체제에 생존하기가 곤란하니까 정치적으로 피신을 한 거라고, 살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북한이 체제가 저대로 갈 거냐 망할 거냐라는 거 했을 때 사람 세 가지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김정을 위협하고 있는 엘리트층들이 입안하고 벗어나고 그 김정은에 대해서 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권력층이 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뭐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영국과 미국을 봤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 공조가 북한 체제를 압박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김정은 체제만을 겨냥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영호 사건은 뭐 몇 가지가 섞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체제가 어떤 그 뭔가 큰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불길한 예감을 김정은 체제에서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태영호라는 사람이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 외에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북한의 변화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예.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 장승길 전 대사의 망명 때도 그렇고 이번 태영호 공사의 망명 때도 그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당시 CIA가 이집트 당국도 모르게 위조 신분,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장 대사와 장 대사의 아내, 그리고 장 대사 부부를 호위하는 장 대사 직계 사람들까지 귀신같이 싸그리 다 빼놨는데, 이번 태영호 공사 때도 영국 공군의 전용기를 들이댄다. 이 영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의 스케일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이 탈북, 그러니까 망명하는 내역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권도 없는데 데려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교관 여권이 있었는데 북한이 압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태영호 공사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군요. 없었고, 없으니까 여권이 없는 상황에서 탈 수 있는 게 이제 군사용 전투기밖에 없으니까 전투기를 하고 호위하는 걸 가지고 왔었죠. 이때도 이제 북한 여권을 쓸 수 없으니까 장승길 대사 같은 경우도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집트 정부도 모르게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예. 이집트 정부가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지난번에 우리 평양에 나와 있던 유경식당 종업원도 그렇지만 여권을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상황에서 빼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첩보영원에서 볼 수 있는 그 위조 여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하나의 코드로 이념과 사상이나 체제를 뛰어넘는 인륜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륜. 지난번에 장승길 대사 같은 경우도 아들이 10대의
어떤 선택을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 우리도 중2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의 생각은 이 통제를 통제할 수가 없는데 애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달아나 버렸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만나고 싶은 욕심에 평양으로 소환되면은 아들을 평생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아들이지만 한낱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믿고 미국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한국으로 왔으면 이 장대사도 한국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들이 한국은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 미국을 한 것 같고요. 예. 이번에 그 태해 도세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어떤 장래 고민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우리 아까 김진 씨가 소개한 김 앵커가 소개한 저 그 유럽에 있는 자금 촉택 같은 경우도 평양에 있는 가족이 너 왜 그 돈을 못 채우냐? 그 할당액을 갖다가 못 채우냐 하는 것 때문에 가족을 예. 하다가 고문하다가 가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명을 선택하는 걸로 봐서 역시 뛰어넘지 못하는 이념을 뛰어넘는 그 인륜의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북한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정책을 예.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수경 칼럼니스트. 장승길 전 대사가 그 당시 고민을 했을 때요. 차남은 캐나다에 망명을 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장남은 평양 본국 평양에 볼모처럼 체류하고 있었는데 장승길 대사가 만약에 망명을 한다면 평양에 있는 장남의 목숨은 위태롭게 될 것이고 만약에 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한 보위부 암살 요원들이 캐나다에 있는 차남을 죽이려 할 것인 거고 장남이냐 차남이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아들 둘이 있으면 둘 다 걱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햇빛 나는 날 그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나고 예. 또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날 우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사실은 안 아픈 손가락이 없었을 테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 명을 선택해야 되고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정말 고뇌에 찬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차남을 선택했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예.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가족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아들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 태공사 같은 경우는 딸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됐으나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딸. 그렇죠. 그래서 26살 첫째 아들 그리고 19살 둘째 아들과 함께 오면서도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예. 고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을 버리고 와야 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계속 이런 어떤 비극이 반복되는 데는 결국 이제 북한 체제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한 사람을 자신들이 외교관으로 10년 동안 보장하면서 영국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무슨 미성년을 예. 성추행한 이런 사람은 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인륜의 정, 그 절절한 가슴 치는 그 고통을 안겨준 게 바로 북한 당국인데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탈북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 강도와 절도, 나라 재산 절취와 배륜 배독 행위 등 저지른 가진 악행을 하여 깨끗한 우리 사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법적 제재 대상으로 고향 사람들과 혈육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저희가 아까 빨간 속보 자막으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조선중앙TV 방송도 그렇고 윤태곤 실장님 태용호 공사가 미성년자 강간범이다. 황당한 거짓말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 조선중앙TV는요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국외용입니다. 북한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그렇습니까? 게도 있습니다. 첫 채널이 그렇고요. 그런데 외교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보겠죠. 어떤 이제 사건 사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돌리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근데 양갈래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그럼 남은 가족 일가 친척들을 다 숙청하고 어떻게 고통을 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럼 그럴수록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뭔가 좀 이게 느슨하게 풀어줄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더 고민이 있을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안을 이렇게 건의를 하겠지만은 김정은은 결국 좀 강경책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사태를 더 부채질할 수 있죠. 예. 만약에 북한이 뭐 완전히 닫아놓고 산다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고 해도 국제적으로 완전히 닫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 북한의 어떤 상황을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면 북한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이 연자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상당히 유지된 걸로 나타난 정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을 이제 노동당 고위 간부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노동당 간부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배신해서 갔지만은 하면서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탈북자들 많은 진술을 들어보면 부모님 잘 있느냐? 그럼 잘 계십니다. 예. 연락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그리고 방금 윤 실장님의 어떤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 와서 그게 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변화가 좀 있다라고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북중 접경 지역과 동남아 등 제3국, 제3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런 납치 작전을 조심하시라 라는 브리핑을 주말에 긴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태영호 망명과 장승길 전 대사의 평행이론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똘직구 신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검찰은 우병우 수석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의 두 건을 동시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말, 정확히 표현하면 일요일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병우 수석 때리기는 현 정부를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틀 동안 잠행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조금 전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저희가 긴박하게 취재했습니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서 사퇴, 저 제 사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퇴해야 되나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퇴하실 건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퇴요. 제 사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 일요일 어제였죠.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 수석 사퇴 요구는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병우 수석의 신상 탈의식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 거취는 여론몰이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병우 수석 사퇴 본질을 알리는데 집중할 때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 사퇴 기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조금 전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언급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에서 일요일에 갑자기 입장을 내놨는데 우병우 사퇴 요구는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다. 부패한 세력과 특정 언론들이 연합한. 그렇죠. 부패한 세력과 특정 언론이 이제 누군지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부패한 세력은 아마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고 우병우 수석을 이제 보도한 것 같고 또 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파도 제가 여기서 누가 어느 좌파가 뛰어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서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예. 이거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한 진보 언론을 가지고 이제 좌파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감찰관이 출근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는 의혹만으로는 사퇴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이미 얘기를 했죠. 이석수 감찰관의 보도는 위법 행위다. 네. 의혹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병우 수석은 아무 죄가 없고
이석수 감찰관은 위법행위다. 위법자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석수 감찰관 지금 출근길 영상 조금 전인데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할 일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밀리면은 완전히 레임덕 의혹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서 태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석수 감찰관의 그 어떤 그 수사 기밀에 대한 누설과 우병우 수석의 의혹, 이따 제기되는 의혹은 정말 경중이 다릅니다. 물론 예. 어떤 위법 사항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경중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놓고서 청와대가 그걸 균형 있게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비밀 누설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이해한 거는 정말 균형을 잃었다. 사실 둘 다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명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서 하는 정도의 눈은 국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같은 눈도 아니고 하나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그 청와대가 정말 고립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성희 위원의 한 줄 돌직구 평, 무엇이 중요한디?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홍보수석이 이런 발표를 하는 동안 영화관을 찾아서 이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박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예. 사실 민둥산이라고 상륙작전에 있을 때 민둥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경 맞아서도 없어지고 네. 원래가 또 민둥산이고 조금 산은 남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로 폭격을 폭우가 있기 맞아가지고. 때문에 예.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푸르게 우거졌어요. 어떠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왜 이제 마침 이날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관람하고 인천의 그 전승지 예. 보면서 저런 후회를 말했을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이겨나가야 된다. 두루두루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를 수성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인천을 지키는 인천 상륙작전 제가 같다. 답답한 것이 저는 이제 청와대가 여기도 좀 잘못되면 잘 일이 안 풀리면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법이 제가 생각하는 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다른 건데 제가 조금 답답해지는 것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우병우 수석을 우리가 막 그렇게 관측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감싸는 것 같다. 예. 아니다. 우병우 본인이 버티는 것 같다라고 약간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그나마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네. 이 일주일 사이에 거리를 확 좁혀버렸어요. 내가 곧 우병우고 우병우가 곧 나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세력과 좌파의 우병우 죽이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 이게 국기문란.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전에 국기문란 이야기했을 때 그 정윤회 문건 때 그때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문건이 나오는 걸 본질로 생각한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인식이 달랐죠. 그때도 이제 어떤 식이었었냐면은 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는 나를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인천 상륙작전이 우병우 작전, 우병우 수성작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시감. 조금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영어로 말하면 데자뷰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주변의 경치나 자신의 상태. 분명히 오늘 처음 겪는 일인데 왠지 언젠가 어디선가 내가 봤거나 일어났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그걸 기시감이라고 하죠. 오늘 이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일태용 실장이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우병우 수석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이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와 묘하게 닮아있다. 그래서 기시감이 드는 건가요? 그렇죠. 사건도 비슷하게 닮아있을 뿐더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도 좀 닮아있다는 느낌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 결국 결론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졌죠.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기획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우병우 민정수석,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 분이 기획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게 아니냐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여론에 퍼져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우병우 수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이 처음 터졌던 게 뭡니까? 바로 해당 언론사, 세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그 찌라시가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일파만파 퍼졌었고, 사실 그 문건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그 청와대에 있는 공식적인 나름대로의 공직자가 아닌 또 다른 외부에 있는 비선 실세가 개입을 해서 국정을 농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해결 방안은 이거는 사실이 아닌 찌라시에 불과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라고 해서 불법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희생된 사람, 희생인지 아니면 처벌을 받은 사람인지, 조홍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된 조홍천 국회의원, 그리고 박경정 전 경정인가요? 예, 박관천 경정. 박관천 경정 두 사람이 나름대로 이 결국 마지막 희생타가 되게 됐죠.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의 방향키가 우석수 민정수석이 향하는 게 아니라 키를 살짝 돌렸죠. 그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돌리게 된 경우인데, 저는 이석수 감찰관 얘기를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분의 임기가 3년이에요. 나름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검증해서 온 사람이고,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고 해임을 하고 싶어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동안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된 지 꽤 됐는데요. 특별감찰이라는 거는 대통령 사촌의 친인척이라든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고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수사하는 건데, 그동안 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일 안 했다. 왜냐하면 1호 특검 수사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건이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정이 정말 그야말로 국기문란의 상태에서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이 드는 지점이긴 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지금까지 성실했던 건 아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정윤회 문건 사건과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박상식 교수님, 과정들은 지금 김 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결론을 좀 보고 싶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수사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과 세간에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 투트랙 수사를 해야 돼요. 그때도 투트랙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결론은 40여일 수사 끝에 본질이었던 문건 내용과 또 정윤회 씨가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조홍천 전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 결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만 박관천 경정도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혹시 검찰이, 그때 당시에는 뭐 적절한 판단을 검찰이 했겠지만 이번에도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라는 특별감찰관만 처벌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설마 했어요. 사실은 지금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을 시키게 한 이유, 본인의 직무지만 대통령이 용인했고 특별감찰에 낚였다는 이유는, 야당에서 뭐 특검하자, 청문회 하자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혹을 하나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단 말이죠. 네. 투트랙이라는 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괴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저는 그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까지만 해도, 우수석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휴가 끝나고 결단을 내리면 따르겠다라는 식의 그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역시 방금 그 정윤회 건을 보여주면 평행이론이란 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이거 돌직구 쇼니까 제가 청와대에 돌직구를 좀 한 2개 날리자면은, 예. 지금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은 뭐 기득권 세력과 좌파들의 어떤 여론몰이다 했는데, 여론몰이라는 것은 조직력과 힘이 있는 집단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청와대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이게 좌파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권력의 부패에 대한 혐의 내지는 그 수사를 하자, 국민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언론, 뭐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일보, 한겨레 이거 문제 많다, 불편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언론이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또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볼만한 시기라고 보지만은, 예.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짜증이라든가 이게 지금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날도 더운데.
정말로 좀 저희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의 어떤 기생자, 예. 권력의 기생충들한테 얹혀서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모습이 아닌가. 예. 더 이상 야당이 비판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재 어떤 이 정서를 지금 야당 과반수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야당이 비판만 할까 아니라 좀 해결할 수 있는 앞에 서서 나서야 된다. 지금 정치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날 대로 좀 짜증이 났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하면 몇 프로가 나올까? 예. 저는 황당한 결과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제 빠르면 검찰이 이번 주에 투트랙스사 과연 검찰 내부에 어떤 조직이 맡을 건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수사할지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뭐 크게 검찰의 중앙지검 또는 형사 일부, 조사 일부, 특수부 정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곳이 이제 형사일부라는 곳이고요. 이 재산 범죄를 다루는 것이 조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좀 소위 말하는 무서운 사람들, 예. 이제 그 조사하는 데가 특수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형사일부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의 동생이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당하기는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면이 있겠죠. 형사일부에는? 그리고 특수부가 사실은 이런 데 제격인 건데 예. 특수부에 있는 그 이동열 차장검사도 우수석과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우병우 사단으로 통한다라는 이제 기사 보도가 볼까요? 나오고 있죠. 네. 형사일부는 공직자 비전담부서인데 부서장인 부장검사의 친동생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부는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나 권력자들을 수사하는데 네.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도 전담하고요. 그런데 이동열 제3차장 검사가 우병우 수석과 함께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통한다는 거죠. 조사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침 그 우수석 처가와 넥슨 땅 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곳이어서 지금 형사부, 특수부, 조사부를 봤을 때 여기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검사가 우수석과 뭐 법대 동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런 식으로 다 따지다 보면은 우수석과 안 겹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예. 학교도 그렇고 이제 뭐 그 학연도 그렇겠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제 검사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일을 해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지 부서 중에서는 지금 조사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좀 결을 달리하는 문제지만 지금 검사 굉장히 그 어떤 검사든지 이거 나한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솔직히 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석수 검찰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역시 우병우 수석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 몸을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 가장 무서운 단어가 그거였죠.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기문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기문란을 직접적으로 두 번 청와대에서 저렇게 쓴 게 두 번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 2013년이었습니까? 그때 NLL 정상회담 그 NLL 관련 그 기록이 초안이 삭제된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가 언급했던 정윤회 그 비선 개입 논란 그 두 번 다 이제 물론 본질을 비껴나서 곁가지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청와대로부터 있었지만 두 번 다 국기문란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검찰로 갑니다. 하지만 둘 다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미 두 번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엄청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지만 그 하병수사 트라우마 지금 뭐 그 제목에 나오는데 법원 가서 번번이 이것이 아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도 다루기가 참 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보태자면요. 무혐의와 무죄는 다른 건데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측컨대 우리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이렇게 보다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할 건이 아니고 이석수 검찰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할 건이다라고 해버리면은 기소를 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기소를 해버리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이 사람 1년, 2년 고생하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우병우 사단 쭉 나왔지만은 형사일부 같은 경우 심우정 부장 검사 동생이 그냥 군인이에요. 동생이 군인인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온 이제 엘리트 군인인 거죠. 군인이자 법조인이 있는 거고 아버지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장관급.
충남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야당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특검 가자. 특검 가자. 예. 검사가 안 된다고 하고 검사가 똑바로 하겠냐. 특검 가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과연 검찰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하명 수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도 지난 2번과 마찬가지로 투트랙 수사를 벌일지 이러면 오늘 검찰의 입장이 나온다니까 검찰의 입장 전해지는 대로 속보로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도 특별히 여당도 분열이 됐습니다. 도로 친박과 비박으로 반응이 갈렸는데 일단 정치권의 반응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진상 규명을 해서 문제가 나왔다. 1초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 조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되죠. 민정수석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이 출두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는 게 정부 여당의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정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되겠는가. 이제 본인이 우병우 수석 본인이 대통령이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의 전현 대표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김무성 전 대표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데 민심 투어를 하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정현 현 대표는 우병우 수석의 사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정치권의 반응은 어떨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여당의 갈라진 반응을 주목해 주시죠. 비박계를 중심으로 거기에 플러스 원내대표. 범친박으로 알려진 정승 원내대표 이번 일로 친박에서 탈박될 것 같습니다. 쇄신파 비박계 원외, 남경필, 김무성, 나경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그 외에 심재철, 정병국, 김재경, 권성동, 오세훈, 원희룡 모두 다 비박. 그 정승 원내대표는 우수석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친박에선 유일하게 김도읍 의원만 이 의견을 같이 했고요.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친박 중진이죠. 서청원 의원, 이정현 현 대표, 대다수의 친박계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병우 수석의 사퇴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 진박 어벤져스로서 맹활약을 했던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강성 친박 의원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 네, 이 현 정부가 어저께 내놓은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 우병우 수석 흔들기는 결국 현 정부를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우병우 수석을 이대로 끝까지 버티게 한다면 새누리당은 식물 정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장면들이 포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본인 소속 정당인데 그렇게 돌직구를 충분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친박계 일부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어떤 여론까지 나오고 있냐면 우병우 수석 한 사람이랑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맞바꿀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는 충분히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이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현재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우병우 수석이 없다고 해서 식물 정부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이 없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가 공중으로 하늘로 날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혹시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검경 사정 라인을 총괄하고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혹시나 낙마하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있는 집권 후반기 과정 속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일견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지만 모든 정부가 역대 정부가 그래왔듯이 마지막에 가서 집권 후반기 레임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권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있는 기간 동안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 정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살리기 문제, 경제 활성화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문제를 더 설득하고 설파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쩌면 되게 비겁해요.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사건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조선시대를 보면 현재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임금님한테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금의 사태에서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쇄신파란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과거 4.13 총선이 끝났을 때요.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나 계속해서 할래요라고 했을 때 5명의 쇄신파 의원들이 나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나름대로의 쇄신의 방향 위에 물꼬를 텄던 겁니다. 그로부터 쇄신파 의원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비박계를 자처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는 당신 결국은 개파 싸움의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개파의 자유로운 쇄신파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의 이 애타는 격정적인 이 돌직구랑 친박 의원들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메시지,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대통령을 향한 충언인지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정현 의원 대표 잘못 없다고 봐요. 대통령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고 또 조원진, 이장우, 강성, 친박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우리 이제 김 의원이 상당히 이제 흥분을 한 것 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뭔가 새누리당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나머지 쇄신파 의원들이 용기 있는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새누리당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걸 예고하는 게 아닌가. 우병우 사건이 범집권 세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무너지는 그런 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이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들 죄 없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 저희가 깊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른바 사건 라인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역시 3가지 사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돌직구 신문입니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려던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이 살인 도구였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 30분, 저녁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 이 가족의 외식은 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밤 11시쯤 남편 53살 오모 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진 것. 그런데 부인 47살 송모 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119에 신고를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장으로,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119나 경찰에 신고했냐고 그런 거예요. 경찰의 시신 부검 결과 남편 오 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평소 담배를 피지 않았던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 수사 결과 오 씨와 부인 송 씨는 6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오 씨가 숨지기 2달 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 송 씨는 숨진 남편의 남양주 아파트와 다른 부동산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 사망 직후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송 씨는 2년 전부터 만난 내연남 황모 씨와 짜고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송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보낸 후에 호강이 나오니까 거래사와 함께 사업관계를 빌렸다고 이렇게 줬던 얘기하는데,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김병무 의원님, 내연남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1살 어린 내연남이 있었는데
내연남과 공모해서 니코틴 원액을 먹여서 살해를 했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요 김경목 기자의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숨진 남편과 이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했더니 남자는 초혼이에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서 동거를 해오다가 혼인신고를 뒤늦게 했다. 예. 남편의 나이가 꽤 있죠. 예. 지금 숨진 나이로 53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의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거를 보니까 40대 후반에 들어갔고 외로운 나머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뒤늦은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숨진 오모 씨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은 나름대로 그 사람과 같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숨지기 2달 전에는 실질적인 결혼까지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마음을 충분히 열면서 할 수 있는 애정들을 본인은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내연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간적인 배신 관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이 니코틴 살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니코틴이 이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는데 이 수면제에 원액을 타서 먹이게 되면 그냥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더라고요. 언제 정도 되면은 과연 이 돈 문제, 치정 문제 이런 부분들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좀 없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생명보험, 이 사망보험금 8천만 원까지 수령을 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 이상한 깸새를 눈치채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정성희 위원님, 이 아내 정말 나빴어요. 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는 결혼 생활 중에서 4년간은 뭐 나름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내연남을 만나서 범행을 공모해왔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 6년간의 생활도 사실은 진심으로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황당했던 게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저거 했다는 거죠. 전화를 경찰이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게 장례식장에 전화부터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안 하고? 네, 경찰이 안 하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례 절차 이제 문의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장례식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절차상 경찰에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갑자기 숨졌길래 알아보니까 혈중에서 치사량의 이제 니코틴이 나왔다는 건데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파악하고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한 걸로 봐서 상당히 이렇게 뭐 진심이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살인극이다. 악질이다. 볼 수 있고 니코틴 자체도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졸피뎀이라는 거 있죠. 많이 쓰는 그 수면 유도들에 타가지고 했던 정말 극악스러운 어떤 범죄고요. 당연히 밝혀졌지만 정말 극형에 저는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는 뭐 격가지 얘기지만 니코틴 그렇게 나쁜 건데 일부러 이렇게 흡입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경고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빨간 소파 앉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흡입하세요. 하여튼 사랑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사건 라인업입니다. 7세 아동이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DHD라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는 어린이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속옷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 할머니가 달려오고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A군이 아파트 침실에서 떨어진 건 그제 오후 5시 반쯤. 추락사고 현장입니다. 아이의 새어머니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아이가 이 아파트 14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인데도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지 못했지. 그래, 난 마니킹으로 봤어. 팍 하는 소리. 그러니까 나는 차가 부딪힌 줄 알았다고. A군이 쓰던 침실은 침대가 높아 창문에 손이 닿을 정도였지만 방충망 외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A군은 최근 덥다며 자주 방충망을 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붙어 있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면 아기가 이제 체구는 작아도 충분히 추락의 가능성이 있겠더라고, 높이가. A군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지만 부모는 지난 5월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모들은 그게 애 성격이 좀 그런가 걱정만 했을 뿐이지 몰랐대요. A군의 몸에 멍이 많은 걸 본 학교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것. 당시 보호기관은 아이의 주의력 결핍 장애 때문에 생긴 멍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시했을 때 보니까 좀 오래된 멍자국 같은 게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온몸에. 경찰은 숨진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수규 칼럼니스트.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많더라. 이것은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멍자국이 아니었더라. 뭔가 석연치 않다 이거죠? 네, 요즘 뭐 워낙 아동 학대 또 사망 소식이 워낙 많이 전해져서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아이가 덥다면서 자꾸 창문을 열려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어떤 좀 안전장치를 취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방범창을 그렇죠. 설치한다든가. 그거 하나라도 또 아이의 체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좀 촘촘한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요즘은 열리지 않는 방충망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방충망 하나 달랑 있었다라는 거죠. 열리는 방충망. 열리는 방충망.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건데 지금 약간 오래된 멍자국이 이제 보여서 지금 경찰은 학대 그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경찰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고 그 예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멍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좀 과잉 행동을 할 경우에 부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불가피하게 드는 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쪽 어떤 가능성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군이 추락할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고 어머니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이를. 아이가 이제 좀 그 잘 못 가려가지고 욕실에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본인은 힘들어가지고 예. 잠깐 잠을 청하는 사이에 이제 아이가 추락을 했다는 건데. 어머니가 그 재혼을 통해서 그쵸. 새어머니다. 새어머니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동 학대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건 라인업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그리고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귀가 씌었다라면서 친엄마가 딸을 이번엔 죽였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 이제 기사의 리드가 제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형사생활 28년 만에 이렇게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처음이다. 어떤 사건입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온 거는 신고가 들어온 거는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오빠가 여동생을 죽인 그 장면치고 너무 잔혹했다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예.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그 어려운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닷새 동안 식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 얘기를 했는데 새벽녘에 그 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예. 개가 짖으니까 개가 짖는 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개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엄마와 오빠와 여동생 딸이 같이 예. 개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살해당한 딸이 먼저 엄마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는 그 악령이 그 애완견에서 딸한테로 옮겨갔다고 하면서 엄마가 딸을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예. 이성적으로 뭐 영화 곡성도 있지만 솔직히 이성적으로 어떤 살해 동기나 살해 수법이나 이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더 진행돼야 돼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성적으로는 그 살해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이 다 납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 집안이 무속인 핏줄이 있어서 혹시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생활 28년 만에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 지금 살인 동기나 원인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망한 딸의 나이가 25. 그러니까 장성한 딸인데 엄마의 나이는 54살, 그리고 오빠는 1살 위에 오빠입니다. 26살. 애완견에 있는 악령이 딸에게 씌었다라고 오빠와 친모가 같이 해당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에 시신까지 훼손했다. 이건 진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영화 곡성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애완견이 악령이 씌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을 당한 딸이 엄마의 목을 졸랐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서로에게 엄습해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냥 추측이나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화 곡성을 보면서 사실 제일 두려웠던 거는 영화의 장면이 살인 장면이 굉장히 잔혹하게 범죄 장면을 보이진 않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두려움, 엄혹함 같은 것들이 딱 다가오거든요. 언제든지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무서움, 그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사실 그게 진짜 신내림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의 수사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북의 위선적 통전 공세로 남남 갈등의 획책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며 추가 도발의 빌미를 삼고 있다. 태영호공사 관련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인사 망명 등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빌미로 도발해올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도발을 해올 시에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피날레 기사 바로 이 기사입니다. 오늘 올림픽이 끝납니다. 폐막식을 갖게 됐는데 팀 코리아 감동 투혼 때문에 2주간 온 국민들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장식한 우리 박인비 선수 116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여자 골프 금메달의 첫 주인공 역시 박인비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장식을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박인비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대단했어요. 중국 선수의 막판 추격과 리디아고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박인비는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멘탈을 보이면서 여자 골프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위상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박인비 선수뿐만 아니라 행복한 올림픽 경기를 알려준 진종호 선수, 그리고 배구의 김연경 선수, 유도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도는 없어요. 예,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부상 투혼에도 유도의 정말 한국의 정신을 알려줬던 선수, 그리고 펜싱의 박상현 선수 등등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케 했습니다. 김현우 선수. 제가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 이름을 착각했네요. 팀 코리아 감동 투어를 안겨준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